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현우 상무입니다. K스페이스 글로벌 전문가 인터뷰. 오늘은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으신 셔더 코퍼레이션의 이상재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셔더 코퍼레이션의 이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셔더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CJ 헬스케어, 현재는 이제 HK 이노엔이죠. CJ 헬스케어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의 사업개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셔더 코퍼레이션은 중국에서 제가 신약과 계량 신약의 라이센싱 인앤아웃 하는 거,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의 현지 영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한중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개발과 그리고 또 투자 유치, 그리고 좋은 파트너사 개발 등의 사업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하면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2위라는 거대 시장으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이 규제가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제 회피하고 싶을 텐데 중국에 대해서 특별한 기회를 본 이런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CJ에서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근무했을 때 신약을 라이센싱 인앤아웃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지에서 직접 영업하면서 많은 중국의 파트너사들과 사업 협력을 하면서 어쩔 때는 작은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한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똑같이 겪고 있어서 종종 이제 저한테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네트워크 소개를 시켜달라라는 이런 경우도 많았고 해서 제가 이런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 저의 성공보다는 실패와 뭐 어려움 극복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작은 성공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기업들과 업무 협력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와 또 계약상의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또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저한테는 오히려 더 성공보다는 실패 경험이 큰 사업 기회 요인으로 다가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동향을 보니까 중국 포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제 급 발전하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기술 이전 중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유래된 기술 이전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한 원인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아주 강력하고 집중적인 정책 지원과 체계적인 제도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예를 들자면 제약 분야는 인허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인허가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막 중국에 갔을 2012년도에는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는데도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7년, 10년까지도 걸렸는데 현재는 2015년 제도 개혁 이후에는 혁신형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2.8년, 절반 이하로 허가 기간이 단축이 됐고 또한 국가의료보험에 등재되는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서 중국의 기관에서 아주 강력하고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중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주 그냥 풍부한 자금력과 자본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보면 중국의 자본 유치가 대략 한 800억 RMB니까 한화로 152조 원 정도의 누적 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상장 기업들의 기업 밸류를 보면은 대략 한 2조 원, 그러니까 한 380조 원의 자본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런 자본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본을 바탕으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혁신 부분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협력하고 이런 기술들이 또 중국에 이전되고 그러면서
이런 많은 자본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포치료제라든가 CAR-T, ADC 치료제 이런 것들은 정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국도 이제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만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수요가 커졌고요.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크게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선 질문하고 연관된 질문인데요. 예,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의 기점을 2015년으로 잡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15년에 이제 중국 제조 2025, 그다음에 중국 건강 2030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글로벌 규제조합 ICH에 가입하는 등 중국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정책 외에도 새로운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5, 2030 건강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 측면에서 그 인허가가 빨리 진행이 돼서 그다음에 인허가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출시하고 또 그런 제품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해외의 제약바이오 분야에 나가 있는 연구개발 박사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와서 또 신약의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변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카티라든지 ADC, 크리스퍼 Cas9 유전자 편집 기술에 있어서 중국이 정말로 산업 발전 수준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또 호주의 모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공학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돌렸다 이런 보고서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중국의 이런 생명공학 산업 분야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무님이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CAR-T나 ADC 치료제 부분은 정말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ADC 치료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HER2의 홍루이라든가 커룬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제품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효과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세일즈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국적 제약사들이 2015년 이전까지는 하더라도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는 정책을 펼쳐왔고, 중국에서도 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였잖아요. 최근에는 좀 어떻게 바뀐 게 있나요? 중국 이런 산업을 보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각이 좀 변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15년도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중간중간에 여러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약품 집중 구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제네릭 제품 위주였다라고 하면 집중 구매 제도라는 것은 우리 조달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원짜리 의약품이 대략 한 50%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제약기업이 제네릭이 아닌 신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 혁신 신약에 대해서 그런 우대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보면 북경 한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북경 한미 외에 또 성공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또 중국에서 좌절을 맛본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공통된 실패 요인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무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표적으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중국에서 성공한 현지화한 기업은 북경 한미입니다. 그래서 북경 한미는 R&D 센터도 있고 생산 사이트도 있고 또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는 허가 인력들 풀도 충분히 갖고 있고 영업 마케팅 조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허가받고 출시해서 판매할 때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풀로 갖추고 있는 가장 현지화된 사업 모델 성공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경 한미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HK 이노엔인데요. HK 이노엔은 한국에서 지금 가장 성공한 의약품이라고 하는 K캡 테고프라잔을 2015년도에 중국에 라이센싱 아웃 해가지고 빠른 임상
개발 그리고 허가하고 제품 출시하고 국가의료보험에 등재한 이후에는 지금은 아주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이루는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도 이루고 허가도 받고 잘 협력을 통해서 로열티 수익을 하는 성공 사례는 HK 이노엔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실패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 신약하는 기업들은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데 사실은 라이센싱 아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노엔의 사례처럼 라이센싱 아웃해서 계약금도 받고 또 잘 개발된 다음에 제품이 현재 출시돼서 판매돼서 로열티 수익까지 오는 게 성공한 사례인데 그 전단에 계약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 이후에 소홀하거나 이렇게 돼서 사실은 라이센싱을 했지만 허가받고 제품 출시하고 로열티까지 받는 사례는 되게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국 하면 인구가 14.5억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규제가 이제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진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출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조인트 벤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해야 될지, 독자 진출을 해야 될지 여러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제일 추천하시는지요? 일단은 중국은 사실은 기업 문화나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간의 폐쇄적이고 또 정보 교류가 좀 적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중국에 직접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중국의 환경도 모르고 규제 환경도 모르고 비즈니스 환경도 모르고 시장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바로 진출하기보다는 좋은 파트너사, 검증된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서 일단 진출을 하고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면은 점진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JV라든가 또는 현지의 생산 사이트를 직접 진출해서 짓는다든가 제일 궁극적으로는 직접 진출하는 걸로 사업 확대하는 방향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중국 하면 이제 NRDL, 국가의약품 뭐 급여 목록이라든지 집중 구매 제도 등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고해야 될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구조적인 특수성 이런 거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의약품의 약가나 허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면 중국의 약가나 허가, 그 다음에 아까 NRDL, 의약품 보험급여 목록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의약품의 허가 분류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신약이 있으면 한국은 어떤 성분이 신약이면 한국에서 등록할 때 신약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만약에 신약인데 미국에서 먼저 신약으로 허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국가인류 신약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오류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혁신형 신약의 지위와 가치를 부여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자면 유통 약가적인 부분인데요. 중국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약이 출시하고 나서 NRDL에 들어갈 때 약가 협상 우리나라랑 똑같이 국가의 의료보험 재정에 의해서 약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약값이 싸야 되고요. 그래서 약가 협상을 해서 국가의료보험 목록에 진입도 하고 또 하나는 유통하는 데 있어서 집중구매 제도를 통해서 또 약가를 억압하고 또 유통 단계에 있어서는 양표제라고 해서요. 유통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딱 2번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자면 도매상 밑에 도매상에다 공급해서 병원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거를 세금계산서를 딱 2번만 발행하는 그래서 약의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 한국과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요 시가 한 35개인가요? 성마다 이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해남도라든지 홍콩 같은 데는 뭐 규제 특구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임상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해남도랑 홍콩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본토 진입이 좀 용이한 건지 뭐 자동 허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은 해남도에 러청이라는 의료 특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도 의료 특구가 있고요. 이 의료 특구에서는 1차적으로 러청에 있는 해남성 식약처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남성 식약처에서 2차 심사에서 허가를 받으면 해남도 내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중국 대륙 본토로 진입할 때는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만 해남도에서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아니면 판매하면서 쌓인 임상 데이터 등은 제품에 따라서는 중국 본토에서 허가 신청할 때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규제 변화를 보니까 중국은 온라인 진료도 가능하고 처방, 약 배송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중국의 온라인 의료 시스템 발전이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기업들이 혹시 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소개시켜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한 의약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201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병원, 그 다음에 전자처방, 그 다음에 전자처방을 받고 나서 약이 집으로 배달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성숙됐고 체계도 완전히 갖춰져서 대략 한 중국에 1600개 인터넷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병원에서 의사가 인터넷으로 진단하고 전자처방을 하면 그게 집으로 약이 배달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의약품들은 중국에서 당연히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받은 의약품이고 일부 예를 들자면 뭐 마취제라든가 또는 알부민 주사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콰징이라고 해외 직구거든요. 알리바바 헬스나 JD 헬스라는 증동 헬스라는 데를 통해서 OTC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동화약품 부채표 활명수라든가 신신제약의 파스라든가는 이미 진출해서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이제 왕홍이라고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를 의미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은 이제 왕홍을 활용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정말로 현재 가능한지 현장의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전문의약품이 완전히 정부의 규제를 받는 업계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뭐 일반인이 의약품의 효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왕홍을 통해서 뭔가 의약품을 홍보한다든가 이거는 사실은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재작년서부터 중국에서 의료업계의 반부패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왕홍이나 이런 걸 통한 의약품 홍보 이런 것들은 중단되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예를 들자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뭐 스포츠 스타 셀럽 왕홍이 홍보 모델로 써서 그 사람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상담 의뢰나 이런 것들이 35% 40% 증가했다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베이진이라든지 항서제약, 양자강제약 중국 기업들이 거의 글로벌 기업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가려고 한다면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뭐 어떤 플레이어들인지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베이진, 헝루이, 포선, 치루, 우시, 준시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굉장한 아까 말씀드린 풍부한 자본력과 임상 사례들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글로벌 기업으로 됐고 이런 기업들과 저희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경쟁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틈새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잘하는 바이오 분야 또는 희귀 질환 또는 뭐 세포 치료제 또는 한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도 갖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은 충분히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게 중국 진출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진출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중국 제도와 정책과 시장을 좀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시장 분석에 따라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수립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바로 진출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선택을 하는데 그 파트너사를 선택할 때 이 파트너사의 예를 들자면 한 외국 기업과의 뭐 업무 협력 경험이라든가 그때 업무 진행에 대한 그런 평판주의도 좀 제대로 하고 그래서 경험 있는 회사들과 잘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국을 진출할 때는 파트너사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파트너사를 검증하고 평판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파트너사와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소중한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중국 시장은 거대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커다란 리스크가 있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오늘 대표님의 실질적인 경험과 분석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출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